그래서 이게 내가 평생을 바쳐 널 키운 대가니? 저는 참담한 마음으로 아들 현석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현석이는 자기도 마음에 찔렸는지 차마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더군요. 그러는 현석이 옆에서 며느리 현지가 냉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빠, 뭘 망설이고 있는 거야?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지. 어머니,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저는 이 집을 가져야겠어요. 현석이와 현지. 그러니까 저의 아들 며느리는 지금 저의 집을 강탈해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김지연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응원과 질책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방에서 나고 자란 시골 촌년 주제에 깨어있는 부모님을 만나 서울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대학교, 대학원을 나와 의약품 연구원으로 취직했죠. 연구실에서의 생활은 좋았어요. 딱 하나, 저를 매일 같이 유혹하는 팀장만 빼면요. 지연 씨, 오늘도 나랑 둘이 야근이네? 이거 데이트인가? 팀장은 흔히 말하는 멋쟁이였어요. 늘 반듯하게 왁스 바른 머리에 흐트러짐 없는 옷차림. 연구실 내에서도 무짧은 여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다면 팀장님, 오늘도 많이 심심하신가 봐요? 저한테 또 장난을 치시는 걸 보니 자꾸 이러시면 집에 계신 사모님께 이를 거예요. 팀장과 저는 각각 다른 가정이 있는 유부남 유부녀라는 거였죠. 그때 당시 저는 이미 아들 현석이를 낳은 애 엄마였고, 팀장은 아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항상 연구팀 회식 때마다 자기 와이프를 데려왔답니다. 데려올 때마다 얼마나 애처가인 척을 하는지. 하지만 정작 자기 와이프가 없으면 저에게 항상 새롱거리는 말투로 접근해 왔어요. 왜 그래? 내가 뭐 이혼하고 나한테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젊은 남녀가 이 늦은 시간까지 청춘을 낭비하며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는데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 팀장이 그럴듯한 말로 제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면 솔직히 마냥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앞서 말한 대로 팀장은 그 당시 남자들답지 않게 스스로를 잘 꾸미는, 게다가 몸도 좋은 남자였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가정이 있었죠. 저는 팀장의 손길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나며 말했어요. 그런 재미는 집에 있는 자기 짝하고 찾아야 옳죠. 엄한 여자가 아니라요. 자기 짝이라. 말은 그럴듯하네. 그런데 지연 씨,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요즘도 남편이 일 때문에 힘들어해. 팀장의 말에 저의 손이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게 그때 당시 남편은 IMF 때문에 사업이 기울어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남편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건 바로 저에 대한 열등감이었죠. 저는 연구원으로 잘 나가는 데 비해 자기는 사업이 기울었다면서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제 가정을 버릴 이유는 되지 않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팀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팀장님? 저의 단호한 반응에 팀장이 멋쩍은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요. 역시 지연 씨야. 겉보기에는 여리여리한데 막상 손으로 쥐어보려고 하면 가시도 친 장미란 말이지. 그날 팀장이 슬쩍 뒤로 물러가며 하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더 꼭 한번 가져보고 싶은 거지만. 팀장의 희롱이 지겨워서 저는 연구실에서의 야근은 되도록 피하는 편이었어요. 어지간하면 일찍 집으로 갔죠. 하지만 그날처럼 야근을 피할 수 없을 때,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었답니다. 엄마, 배고파. 응, 여보 왔어? 어린 현석이는 배가 고프다고 울어제끼지. 사업이 망해서
집안에만 있던 남편은 후줄근한 잠옷바람으로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그 뒤편에는 소주병이 언뜻 보였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연구소 팀장과의 긴장 어린 유혹에 있던 나였지만 그래도 어쩌겠나요. 이게 내가 선택한 가족인 것을요. 먼저 밥들 챙겨 먹지. 지금껏 아무것도 안 먹은 거야? 안 먹긴. 당신 기다린 거지. 나름 진수성찬을 차려봤다고.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남편이 어설픈 솜씨로 차린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돈을 벌지 못하니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만든 밥상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밥과 찬이라기에는 조금 조악했답니다. 너무 된 밥에 간이 맞지 않는 지독히도 짠 김치찌개. 하지만 남편은 그 당시 남자치고는 흔치 않게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국 한 술을 뜨자 남편이 기대감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어때? 맛있어? 응, 괜찮네. 너무 짜서 바로 물을 삼켜야 했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의 정성을 생각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현석이를 재우고 나니 시계가 이미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지쳐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샤워를 해야만 할 것 같았죠.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어둠 속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안 자고 뭐해? 제 목소리에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죠. 불을 켜지 않아도 피곤하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잠이 안 오네. 당신이야말로 힘들 텐데 어서 씻고 자. 뒷정리는 내가 할 테니까.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고는 설거지하는데 그 뒷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보이더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다시 회사로 출근 준비를 했어요. 나가려는데 남편이 현석이 밥을 차리고 있더군요. 한때는 나랑 같이 출근하러 나가던 사람이 아들 밥을 챙기려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 뭐랄까. 왜 한심해 보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밥은? 안 먹고 가려고?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바빠. 팀장이 긴급 호출을 하기도 했고. 그래? 그래도 먹고 가면 좋을 텐데. 엄마, 어느새 다가온 현석이가 제 팔에 팔찌를 끼우더군요. 자기가 학교에서 직접 만든 팔찌였어요. 엄마 선물이에요. 나쁜 기운을 물리쳐주는 팔찌래요. 현석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고는 집을 나서 연구실에 갔습니다. 예상대로 팀장이 제일 먼저 와 기다리고 있더군요. 지연 씨 왔어? 아침밥은? 안 먹었어요. 먹을 시간도 없고요. 그럴 줄 알았어. 자, 팀장이 말과 함께 자기가 포장해온 샌드위치를 내밀더군요. 그걸 잠시 바라보던 제가 눈을 끔뻑였어요. 이게 뭐예요? 뭐긴. 샌드위치잖아. 아니, 내가 샌드위치가 뭔지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그럼 뭘 붓는지 모르겠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먹어. 배가 고프면 머리도 안 돌아가잖아. 저는 잠시 샌드위치를 바라보다가 이내 별 생각 없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더군요. 그런데 그걸 다 먹어갈 때쯤 깨달은 건 내가 남편이 차려준 밥상도 안 먹었는데 팀장이 사다 준 샌드위치를 먹고 있다는 거였죠. 이걸 남편이 알게 되면 그 사람이 퍽 서운해하겠다. 그런 생각과 함께 샌드위치를 다 먹어갈 때쯤 팀장이 저에게 와서 몸을 들이대며 말하더군요. 내일 저녁 어때? 뭘요? 간단하게 스테이크에 와인 한잔하고 싶은데. 맛있는 집 알아. 그래요? 그럼 거기에 사모님이랑 가면 되겠네요. 애초에 저 술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 여자랑 가면 재미없어. 나는 재미있나요? 지금은. 하.
저는 어이가 없단 눈으로 잠시 팀장을 흘겨보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됐네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날 밤 일이 터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이 난장판이더군요. 이게 다 뭐야? 여보? 현서가. 마치 도둑이 든 것처럼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깜짝 놀라서 현석이랑 남편을 찾아 부르는데 그때 구석에서 남편이 지친 얼굴로 나오더군요. 현석이도 함께였어요. 여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당신 잘못이라니? 전에 사업 때문에 진 빚. 그 빚을 받으러 빚쟁이들이 여기까지 왔어. 뭐라고? 아니, 다 해결된 거라며? 그게 사실 당신 모르게 나 혼자 해결하고 있었던 게 조금 있었거든. 그런데 내가 기일을 맞추지 못해서. 아니,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집안 꼴이 이게 뭐야? 현석이까지 다쳤으면 어쩌려고? 말을 하기가 힘들었어. 그러니까 왜? 당신이 너무 잘 나가잖아. 뭐라고? 남편이 저를 향해 절망적인 얼굴로 말하더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당신은 나보다 훨씬 잘 나가고 지금도 승승장구하는데 고작 빚 얼마 때문에 또 손을 벌리기가 너무 창피했어. 그래서 나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한 건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자기 자존심을 내세운 남편이 한심했죠.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더군요. 남편이 주춤대는 걸음으로 일어나 제 눈치를 보며 말하더군요. 일어났어? 밥은? 됐어, 안 먹어. 어제도 안 먹었잖아. 오늘은 시간도 있으니까 같이 밥이라도 먹지. 아니면 커피라도 타줄 테니까 잠깐 마시고 가던가. 됐다고. 가다가 사 먹을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그즘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건 바로 연구실에 가서 팀장이 사놨을 샌드위치였으니까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였죠. 아직 누구도 출근하지 않은 이른 시간. 팀장이 혼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번처럼 자기 몫과 내 몫의 샌드위치를 들고서요. 밥 안 먹었지? 당연히 안 먹었을 거라는 말투네요. 그냥 내 직감이 그래. 아닌가? 맞아요, 안 먹었어요. 저는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샌드위치 포장을 뜯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잠시 바라보던 팀장이 곧 제 옆에 앉아 자기도 마찬가지로 먹기 시작하더군요. 마치 내가 사납길 기대한 얼굴이네. 전부터 느낀 거지만 이 사람은 자신감이 너무 넘친단 말이야. 저는 딱히 대꾸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날 사건으로 기분도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남편이 차린 밥을 두고 다른 남자가 그것도 유부남이 사다 준 음식을 먹고 있는 상황이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샌드위치는 먹고 싶었고요. 제가 대꾸도 없이 샌드위치를 우물거리며 먹자 팀장이 저에게 글라스 잔에 담긴 갈색 액체를 내밀더군요. 향을 맡아보니 달콤한 알코올 향이 풍겼어요. 뭐예요, 이게? 위스키야. 위스키? 그럼 술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지? 위스키가 담긴 글라스 잔은 총 2개였어요. 팀장 하나, 나 하나. 제가 눈을 깜빡이다가 말했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술을 마시자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기분 좋게 해보자는 거지. 처칠도 매일 아침 위스키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던데. 처칠이 알코올 중독자에 우울증 환자인 건 알고 하는 소리죠? 역시 당신은 재미있다니까. 팀장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제 글라스 잔에 건배를 하고는 자기가 먼저 벌컥벌컥 마시더군요. 아침에는 보통 커피를 마시지 않나? 아침에 커피는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거지만 아침에 위스키는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건 아니지. 저는 팀장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위스키를 마셨어요. 샌드위치에 위스키라. 이상한 조합이었죠. 독주가 머리를 살짝 마비시키면서 이른 아침에 술을 마신다는 일탈감까지 더해져 뭐랄까. 어때? 별것 아니지만 조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지 않아? 어릴 때 어른들 몰래 숨어서 술이라도 마시는 것처럼 말이야. 네, 부정할 수 없이 쾌감이 있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정신을 차리려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위스키를 마시고 난 후여서 그런지 커피의 맛이 밍밍했어요. 입안 가득 남아있는 건 위스키의 진한 향뿐이었습니다. 그때 팀장이 다시 저에게 말하더군요. 오늘 저녁 말이야. 시간 어때? 이전이라면 이런지하에 거절했을 팀장의 말이었지만 위스키의 옅은 향 때문일까요? 저는 잠시 눈을 깜빡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언가 잘못을 하려고 하면 온 세상이 나서서 경고를 보낸다는 거요. 그날 팀장하고 저녁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보듯 뻔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저는 답답한 마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지금 내가 갇힌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날 퇴근 직전에, 그러니까 팀장과 저녁을 먹으러 가기 직전에 집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지연 씨, 남편 전화라는데. 심지어 팀장이 연구실로 온 전화를 대신 받아 저에게 건넨 거였습니다. 평소 절대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남편이라 저는 다소 의아하면서도 이상하리만큼 심장이 뛰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면서요. 여보세요? 응, 여보. 잠깐 통화할 수 있어? 무슨 일인데? 그냥 그러니까. 현석이 일이나 급한 거 아니면 그냥 끊어. 나 바빠. 오늘도 야근이야? 그날 야근은 없었어요. 바로 옆에서 통화를 엿듣고 있는 팀장과의 저녁 식사 약속만이 있을 뿐이었죠. 제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응, 야근이야. 저의 답에 팀장이 휘파람을 불며 급히 퇴근 준비를 하더군요. 남편이 주저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어젯밤 일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겨우 그 말하려고 전화한 거야? 그냥 생각이 나서. 요즘 당신 야근이 많기도 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이만 끊어. 나가야 하니까. 알았어. 저녁 준비해 놓을게.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로. 김치찌개는 무슨 구질구질하게. 엄마, 언제 와? 분명 저희 말투에는 날이 서 있었지만 사실 그때 남편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목소리를 조금만 더 들으면 팀장과의 저녁을 도저히 먹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나마 제 마음에 남았던 건 현석이의 저를 보고 싶다는 마지막 한마디뿐이었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볼까? 김치찌개 같이 구질구질한 거 말고 고기나 썰러 가자고. 팀장의 말이 조금 거슬리기는 했지만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때 외투를 챙기던 제 팔에서 아들 현석이가 만들어 주었던 팔찌가 끊어져 떨어지더군요. 어린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만든 것답게 금방 망가져 버린 거였죠.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망가진 팔찌 조각들을 주우려고 하는데 팀장이 저희 뒤통수에 대고 말하더군요. 그걸 굳이 주우려고? 그냥 플라스틱 조각이잖아. 그냥 쪼가리가 아니라 아들이 사준 거예요. 뭐가 달라? 어차피 쓰레기인데. 뭐라고요? 제 말투가 변하자 팀장도 순간 아차 싶었는지 표정이 굳었지만 자기 고집을 쉽게 꺾지 않는 사람답게 재차 말하더군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자식이란 거 어차피 키워놓으면 부모 은혜도 모르는. 팀장님, 그날 저를 일깨웠던 건 다름 아닌 현석이의 팔찌였습니다. 팀장이 아들이 만든 팔찌를 하찮게 여기던 순간 저는 깨닫고 말았거든요. 다른 남자와의 위스키를 마시기 시작하면 원래 우리 가족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다는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그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팀장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저 안 갈래요, 오늘. 뭐라고? 아니, 지연 씨. 내가 뭐 실수라도 한 거야? 난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저는 현석이의 망가진 팔찌 조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긴 후 연구실 입구에 서서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냥 뭐라고 해야 할까? 잠시 생각을 정리하던 제가 팀장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냥 전 위스키보다는 김치찌개가 더 입에 맞는 것 같아서요. 집으로 돌아갔더니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다소 우울한 얼굴이었지만 제가 들어가자마자 얼굴을 활짝 피면서 맞이했고요.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고는 말했어요. 배고파, 밥 줘.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즉시 김치찌개를 끓여주었습니다. 그날은 간이 맞더라고요. 위스키보다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팀장의 말은 대부분 가머니설에 지금 돌이켜보면 헛소리뿐이었지만 하지만 딱 한 가지 옳은 소리가 있었어요. 바로 자식들은 키워놓으면 부모 은혜 모른다는 말. 그 말 하나만큼은 정말 사실이더군요. 현석이가 그걸 증명했으니 말이죠. 어리기만 하던 아들 현석이는 점차 장성해갔고 그러던 아들이 결혼을 준비할 즈음 저와 남편은 몸도 마음도 많이 늙어버렸답니다. 그나마 위안점이 있다면 아들 녀석이 결혼할 때 집 하나 정도는 사줄 수 있다는 거겠지. 남편과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연구원으로 계속 일하면서 돈을 모아 남편의 사업에 보태었고 남편도 그런 저희 노력을 배신하지 않고 결국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저랑 남편이 살 아파트 하나와 아들 며느리 혼수로 집 하나 해줄 정도였죠. 제가 투자한 남편의 사업이 그래도 집 살 정도의 금액은 모아준 덕분이었습니다. 현석이는 크게 모난 점이 없는 아이였어요. 단점이 있다면 주변 사람 영향을 잘 받는다는 것 정도였죠. 그리고 그런 현석이에게 다가온 며느리 유정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정말 저희 결혼 선물로 집을 해주신다고요? 유정이는 저희가 집을 해준다는 말에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하더군요. 그도 그럴 게 유정이네 집은 어릴 적부터 가난하다고 했어요. 어릴 적에는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단칸방 월세를 전전했다고요. 그러던 아이니 저희가 집을 해준다는 말이, 그것도 서울의 24평 아파트를 해준다는 말이 크게 다가올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고마워하며 제게 감사를 하던 유정이에 관해 얼마 후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더라고요. 바로 다름 아닌 현석이로부터요. 엄마가 해주기로 한 집 꼭 제 명의로 해야 해요? 현석이가 그 말을 꺼낸 건 저랑 남편이랑 셋이서 밥을 먹을 때였어요. 결혼 직전에 한창 바쁠 때 현석이가 꺼낸 말이라 다소 뭐랄까 벙쪘달까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럼 너희 둘 잘 살라고 해주는 집인데. 네 명의로 하지. 누구 명의로 해? 바로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엄마. 이왕 저희 둘 잘 살라고 해주시는 거면 그냥 저희 둘 공동명의로 해주시면 안 돼요? 뭐라고? 이게 무슨 어이 밥 말아 먹은 소리인가 싶어서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남편은 옆에서 밥을 먹다가 쿨럭대더군요. 하나뿐인 아들이 자기 입으로 가시밭길에 들어가겠다는데 놀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공동명의? 누가 그딴 소리를 유정이가 해달라고 하든? 아니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네 생각은 무슨? 유정이가 네 머릿속에 그런 아이디어를 심어줬겠지. 아니라니까요. 그냥 둘이 대화하다 보니까 저 혼자 깨달은 거예요. 현서가, 너 공동명의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니? 네, 알죠. 집을 유정이랑 제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거잖아요. 그래? 그럼 대체 이 시점에서 유정이가 왜 그 집을 너랑 같이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건 그야. 사랑하니까요. 사랑한다면 뭐든 함께 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돌겠네, 돌겠어. 남편이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는 듯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이해는 되었어요. 현석이와 문제가 생기면 보통 일을 해결하는 건 저였으니까요. 현서가 아들, 잘 생각해봐. 지금은 네가 유정이를 사랑하지? 당연하죠. 그럼 그 마음이 얼마나 갈 것 같은데? 영원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오래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그건 저도 잘 모르죠. 하지만 저 아시잖아요. 저 마음 쉽게 안 변해요. 그래, 넌 그렇다고 치자. 아예 네 마음은 천년만년 영원하다고 하자고. 그런데 유정이는? 네? 유정이 마음은 너랑 같니? 아니, 그건 만약 유정이가 너랑 다르게 한 1년 살다가 마음이 변하면? 아니,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공동명예 하자마자 마음이 변하면? 그때 넌 어떻게 할 건데? 이혼하면 집 나눠야 하는 것 정도는 알지? 네? 아니, 그게 현석이가 말을 우물거리더니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고 떠났어요. 아들 녀석이 나가자마자 남편이 한숨을 크게 쉬더군요. 답이 없네. 유정이가 첫 만남 때부터 싹수가 보이기는 했지만 벌써 저렇게 현석이를 자기 손에 딱 틀어쥐고 있을 줄이야. 아무리 그래도 공동명의라니. 누굴 닮아서 저렇게 현실 감각이 없는 거야? 난 아니야. 그럼 나라고? 이봐요, 아저씨. 당신 사업 망한 거, 빚 갚아준 사람이 누군지 벌써 까먹은 거예요? 글쎄, 나도 당신도 아니면 그때 옆집에 살고 있던 강 씨인가. 강 씨? 왜 그 철물점 하던 몸 좋은 사람이 있잖아. 현석이랑 비슷한 나이 딸도 있어서 나 없는 사이에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기도 했고. 이 양반이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나가서 운동이나 좀 해요. 남편이 킬킬대며 떠났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고민이 남아 있었어요. 유정이가 이미 본색을 드러낸 이상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바로 유정이로부터 전화가 오더군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솔직히 의문스러웠죠. 대놓고 공동명예 하고 싶다고 때라도 쓰는 거라면 단호하게 거절할 생각이었는데 유정이는 생각보다 고단수더군요. 어머니, 오빠가 공동명예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그거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한 말이에요. 응? 그래? 네. 그렇다니까요. 아니, 오빠 친구 중에 자기 와이프 공동명예 해준 사람이 있나 봐요. 요즘 그게 트렌드라고 오빠도 하고 싶다고 자꾸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이 안 좋아하신다고 절대 말하지 말랬는데. 저 모르게 또 말을 한 모양이에요. 아, 그래. 네. 혹시 두 분이 저를 정말 며느리로서 너무 사랑해서 집을 해주신다면 모를까. 저는 절대 공동명예 생각도 없으니까. 절대 걱정 마세요.
말을 희한하게 하네. 그럼 우리가 공동명의 허락을 안 하면 자기를 며느리로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야. 저는 꺼림칙했지만 굳이 서로 불편해지고 싶지 않아서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단락이 된 줄 알았죠. 2번 다시 공동명이니 뭐니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니더군요. 연구소에서 퇴사한 후 저의 삶은 비교적 단순했어요. 연구원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 강연과 가끔 외주로 들어오는 연구 자문이나 논문에 대한 조언을 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 젊은 대학생들이나 비교적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 어느 날 대학생들이 강의 중에 뭘 낄낄대면서 휴대폰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강연을 듣는 학생들이 딴짓을 하는 건 흔한 일이고 무엇보다 고등학교도 아니라 저는 보통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이 열리더군요. 거기 뒤에 있는 학생. 뭘 보고 그렇게 웃는 거예요? 아, 그게.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모두의 이목을 끈 만큼 뭘 보고 웃은 건지 같이 공유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인터넷 글인데요. 막장 시어머니 썰이 웃겨서. 그러니까 뭔지 가져와 봐요. 여기 내 컴퓨터로 찾아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웃게요. 주저하던 학생이 해당 글의 제목을 알려주었고 저는 그걸 제 노트북으로 찾아서 강의실의 커다란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직접 낭독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이 어딘가 많이 친숙하더군요. 시어머니가 공동명예 반대하는데 완전 개노답. 어머니가 연구원 출신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깨어있는 줄 알았는데 늙으면 뇌가 썩는다더니 며느리 잘 되는 꼴 보기 싫은 듯? 남편까지는 가스라이팅해서 어떻게 설득했는데? 시애미년이 문제임. 일단은 나는 전혀 공동명예 생각 없다고 속였는데?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어머니 속일 수 있을지 조언 좀. 그 외에 연구원 시어머니로 묘사된 사람을 글쓴이가 온갖 언어로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하나같이 현석이와 우리 집 사정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언급이 많더군요.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정황 증거는 뚜렷했어요. 강의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킥킥 웃었지만 저는 혼자서 유일하게 웃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 눈에 보인 것은 댓글에 달린 조언들과 그것 중 하나를 받아들인 글쓴이의 대댓글이었어요. 그냥 일단 결혼한 다음 남편한테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꿔달라고 하면 되죠. 이라는 글에 글쓴이가 그것도 생각해 보긴 했는데? 나중에 시부모들이 난리칠까봐 그래. 시애미가 보통이 아니라니까. 라고 댓글을 달았더군요. 강연이 끝나고 저는 홀로 멍하니 강의실에 남았습니다. 방금 그 글이 정말 유정이가 쓴 걸까? 증거는 없었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로 저랑 똑같이 연구원 시엄마를 둔 어떤 고약한 며느리의 글일 수도 있겠죠. 또 우연의 일치로 공동명의를 요구하면서요. 우연히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지. 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확신이 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만약 그 글을 쓴 게 정말 유정이라면 제가 그 증거를 알아낼 방법은 하나뿐이었죠. 네? 진명이를 엄마 이름으로 하시겠다고요? 현석이가 전화 너머에서 아주 비명을 지르듯 말했어요. 반면 저는 침착했죠. 그래, 어차피 내가 해주는 집이고. 너네 둘이 자산 관리를 직접 하는 것도 힘이 들 테니까. 엄마 이름으로 해서 세금도 내가 내고 관리도 내가 해주겠다는 거지. 나로서도 큰 결정이야. 아니, 엄마. 그래도 그건 좀.
그건 좀. 왜? 뭐가 문제니? 아니, 그게 현석이가 무어라 말은 못하고 당황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날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이전에 보았던 글의 글쓴이 아이디를 다시 검색해 보았어요. 같은 날 늦은 새벽에 글이 올라왔더군요. 시애미년이 드디어 지랄 시작함. 어쩌죠? 자극적인 글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지난번에 조언받은 대로 오빠 설득해서 결혼한 다음에 명예 바꾸기로 합의봤는데 갑자기 오늘 전화 와서 어머니 명의로 하겠대요. 이럴 땐 어쩌면 좋죠? 온갖 댓글이 다 달리더군요. 시어머니가 눈치를 챈 것 같다. 글쓴이도 제정신이 아니다 등. 너무 화가 난 제가 불을 켜는 것도 잊은 채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자 그 바람에 남편이 깨서 물어보더군요. 뭐야? 뭘 보는 건데? 이것 좀 읽어봐. 유정이가 쓴 것 같으니까. 뭐라고? 유정이? 남편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저희 설명을 듣고는 나중에는 저보다 더 화를 내더라고요. 현석이 이놈은 자기 마누라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고 뭐 하는 거야? 됐어요. 우리끼리 화낸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가 고민인데. 뭐 좋은 생각이라도 있는 거야? 일단 한번 떠봐야지. 유정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말이에요. 며칠 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현석이와 유정이가 결혼 준비 관계로 같이 저희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온 둘을 보자마자 저는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왔니?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엄마. 유정이가 케이크 사왔어요.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두 사람. 현석이는 눈치를 살피고 유정이는 간헐적으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더군요. 어머니, 이거 달콤한 치즈케이크예요.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고마워, 유정아. 우리 식탁에서 함께 먹자. 식탁에 앉아 네 명이 마주하고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입에서 달콤한 케이크가 녹아내렸지만 각자의 마음은 제각기 달랐죠. 현석아, 유정아. 너희 결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집은 내가 지난번에 보여준 그 아파트로 하면 되는 거지? 현석이는 이 말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물 만난 고기처럼 표정이 확 달라졌고 유정이는 그런 현석이를 부추기듯 저희에게 보이지 않게 옆구리를 쿡 찌르더군요. 집은 마음에 드는데요. 그런데 그 집 말이에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엄마 명의로만 하신다는 거죠? 현석이가 재차 확인하듯 묻더군요. 유정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시선을 제게 돌렸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지난번에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유정이가 자기 입술에 침을 바르더니 말하더군요. 저희 집안 사정 때문에 신혼 초반에 돈 쓸 곳이 많아요. 말씀대로 집 명의를 어머니 이름대로 하시겠다면 저희는 할 말이 없지만 혹시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한 번만 생각을 뭐? 재고해달라고? 네, 면목 없지만 한 번만 재고 부탁드립니다. 말이 참 교묘했어요. 직접적으로 공동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본인 의도를 은근슬쩍 내비치고 있었죠. 옆에서 현석이가 맞아, 세금 문제도 있을 테니까 라며 거들었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그러니? 그럼 유정이 너는 그 집의 명의를 왜 가지고 싶은 건데? 네? 그건 그러니까. 까놓고 이야기해보자, 유정아. 그 집 가격만 해도 10억이 넘어간다. 그런데 네가 거기에 도대체 뭘 기여했다고 네 이름을 얹으려고 하는 거니? 네? 어머니. 그게 현석이 네가 유정이를 좋아하는 건 알겠다. 그런데 어디 10억 넘는 돈이
동네 개 이름도 아니고. 고작 네가 1년 만난 여자한테 넘겨주라고? 엄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유정이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사랑? 사랑이 밥 먹여주니? 먹여주죠. 그래? 그렇담 알겠다. 네? 저는 단호한 투로 말했습니다. 너희 사랑이 그렇게 위대하고 밥도 먹여준다면 뭐하러 굳이 내가 사주는 집이 필요하니? 집을 해주기로 한 건 없던 이야기로 하자. 그냥 너희끼리 알콩달콩 살거라.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그럼 너희가 나한테서 공짜로 아파트를 얻어가려고 했던 건 말이 되고? 아니, 그게! 엄마, 왜 우리랑 자꾸 싸우려고 하세요? 내가 싸우려고 했다고? 하! 이 글을 유정인이가 보고서도 그딴 말이 나오나 보자? 제가 말과 함께 휴대폰을 둘에게 던졌어요. 아! 휴대폰에 그대로 얻어맞은 현석이가 엄살을 피우더군요. 어머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호들갑을 떨던 유정이가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이내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그야 당연했죠. 제가 던진 휴대폰 화면에는 유정이가 쓴 글이 띄워져 있었으니까요. 반응을 보아하니 더 이상 증거도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했죠. 왜? 네가 쓴 내 뒷욕을 보니 이제야 아차 싶니? 엄마, 뒷욕.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석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더군요. 그러더니 곧 마찬가지로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연구원의 공동명예? 내가 호구라고? 야, 한유정. 너 이게 뭐야? 이 글 정말 너 말고는 알 수가 없는 소리잖아. 현석이까지 자기에게 분노하자 유정이가 홍당무처럼 변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이건 그러니까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 아, 그럼 우연의 일치다? 우연의 일치로 나처럼 옛날에 연구원으로 살던 할머니가 최근에 아들에게 집을 해주려고 했고 하필이면 또 며느리라는 것이 공동명의를 탐낸 데다가 댓글에 적힌 조언대로 했다? 이거니? 그게 그러니까 어머니, 일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때 나선 건 다름 아닌 현석이었습니다. 듣긴 뭘 들어? 여기 적힌 대로 일단 결혼한 다음에 나중에 공동명예 하자고 네가 나한테 말했었잖아. 오빠? 오빠 입으로 그걸 왜 인정하는 건데? 왜긴? 난 그래도 네가 날 존중하고 존경하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는 호구라니. 내가 호구냐? 호구지 이 녀석아. 저는 새어나오려는 한숨을 간신히 집어삼켰습니다.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궁지에 몰린 유정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맞아요. 저 글 쓴 거 바로 저예요. 그냥 너무 답답해서 써본 거였어요. 절대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라고요. 그래? 나쁜 마음이 없이 시애미년이라는 말을 너는 잘도 사용하나 보구나. 죄송해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한심하더군요. 그리고 그 옆에서 유정이에게 화를 내는 현석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는 뭘 잘했다고 성질이야. 부모가 말할 때는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더니 결국 결과가 이거니? 엄마. 그건 시끄러워. 내 말은 바뀌지 않을 거다. 둘이 지지고 볶고 살던 파혼하던. 이제 내 알바 아니야. 너희 둘이 살 집은 너네가 알아서 찾아봐라. 엄마. 어머니, 남편이 저에게 매달리는 둘을
얼른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남아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쌓여있던 걸 쏟아내고 나니 조금은 속이 시원하더군요.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시원한 냉수 한 잔 줄까? 냉수는 무슨. 그냥 저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이내 어깨를 으쓱였어요. 우리 둘이 여행이나 가자. 여행? 갑자기? 그래, 저런 것들을 내 아들이네. 며느리네. 하면서 지금껏 떠받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화딱지가 나네. 우리 현석이 집 해준다고 입을 꺼먹을 거 다 아끼면서 살았잖아. 다 때려치고 여행이나 가자고. 여행이라. 그래, 뭐. 남편이 잠시 고민하더니 씩 웃더군요. 가보자고. 그렇게 저희 둘은 갑작스럽게 여행 준비를 했어요.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영국으로 결정했습니다. 왜 하필 그곳이냐고 하신다면 글쎄요.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이 위스키를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영국 북쪽의 스코틀랜드 위스키를요. 가서 정말 돈을 펑펑 썼던 것 같아요. 그동안 유정이 같은 것 때문에 돈을 아낀 거 생각하면 이 돈의 2배를 써도 모자라. 좋은 호텔에, 좋은 음식, 좋은 장소를 다니며 저와 남편은 평생 처음으로 누리는 호사를 만끽했답니다. 그 사이 유정이는 물론 현석이로부터 연락이 많이 왔어요. 현석이는 저희가 영국에 간 걸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자기를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취급한 걸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하더군요. 엄마,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엄마 말 다 잘 들을게요. 저는 아들의 간절한 문자에 간단한 답을 보냈답니다. 시끄러. 네 아빠랑 여행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 듣자 하니 유정이랑은 파혼을 한 모양이었어요. 안심이 되면서도 곧 내 알바냐 싶더군요. 저는 그런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뒤로하고 여행에 몰두했습니다. 그 유명한 빅벤 앞에서 사진도 찍어보고 대형박물관에 가서 온갖 진귀한 것들도 보고요.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남편의 소원대로 방문한 스코틀랜드에서 마신 위스키가 기억에 남는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야, 이거 정말 좋네. 최고급 위스키답게 맛이 일품이야. 남편은 정말 좋아했지만 저는 글라스에 비친 한 남자의 얼굴을,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연구실에서의 어떤 남자를 떠올렸어요. 뭐해? 어서 마셔보지 않고? 맛이 좋다니까. 남편의 재촉에 저는 위스키를 한 모금 머금고 마셨어요. 어때? 맛있지? 남편의 말에 저는 피식 웃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 내 입맛에는 별로네. 그냥 난 저는 글라스에 비친 남자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고 눈앞에 있는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한평생을 함께해온 남편의 얼굴을요. 김치찌개가 조금 더 입맛에 맞는 것 같아.